자, 당시에 금융위기를 한번 봐보세요.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2006년 6월 29일에 금리가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5.25%였었습니다. 표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요. 금융위기의 조짐이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은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부터 기억이 남아있겠지만은 월가에서는 2007년 8월부터 그 1년 전인 2007년 8월부터 금융위기가 조짐은 그러니까 발발하고 있었습니다. 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 9월 달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한 50bp라는 게 0.5%를 0.25%씩 되게 움직였던 거를 0.5%를 2007년 9월 18일 날 인하하잖아요. 여러분들은 2008년 9월 15일부터 되게 금융위기를 기억을 하는데 2007년도에 이미 3차례 전체 그러니까 1%포인트를 인하를 했어요. 연준에서는 한 1%포인트만 인하하게 되면은 주택가격이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한 2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을 최대 하락할 텐데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웬걸 2008년도 연초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0.75, 0.5, 0.75 해가지고 2008년 연말까지 제로금리까지 내리죠. 5.25%를 내린 거예요. 쭉이요. 그러니까 여기 인하폭을 보게 되면은 0.5에서 0.75에도 많이 이렇게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금리를 내려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5.25%를 내렸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내린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요? 금융위기는 갈수록 그러니까 더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어가죠. 2008년 12월 달이면은 그냥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어갈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금리까지 내려도 이게 별로 아무 효과를 못 본 거예요. 효과를 못 본 겁니다. 그 당시에 연준 내부에서 연준의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던 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화폐와 금융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대학가에서 많이 쓰는 화폐경제학의 교과서의 교재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사이드 잡스라고 하는 혹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지 모르겠어요. 금융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야. 저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인사이드 잡스라고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 미시킨이 그러니까는 소위 굉장히 아주 난처한 처지에 몰리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미시킨이라는 사람이 연준의 이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20% 정도 최대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최대 20% 정도 집값이 하락을 할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해봤더니만은 금리 1%포인트만 내려도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 양반은 그래가지고 이게 안 맞다 보니까는 바로 사퇴하고 나와버리더라고요. 예?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요. 연준의 당시에 대응을 어떻게 한 건가를 잠깐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요. 연준이 처음에는 금리를 인하를 해요. 그래서 제로금리까지 내렸죠. 사상 유례 없는 제로금리까지 내렸죠. 연준이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는 파국으로 치닫다 보니까는 시중은행들한테 그러니까 뭐 돈을 공급해 줍니다.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라든가 이 돈을 공급해 줘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해결될 조짐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연준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뭘 담보를 자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그러니까 되게 담보 대출을 많이 하듯이 은행도 중앙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담보 대출을 많이를 해요. 담보 대출을 많이 하는데 담보를 아무거나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담보물은 좋아야 돼요. 담보물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담보물을 전통적으로 안 받아주던 담보물까지도 그러니까 막 받아줘요. 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막 부실화가 되다 보니까는, 예? 부실화가 되다 보니까는 그런 부실 자산도 그러니까 담보에다가 포함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것 가지고도 택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뭐냐면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자기가 직접 개입을 하기 위해서. 예?
연준이 직접 그러니까 돈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특수목적법인이에요. 각종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들을 만들어가지고 서류상 회사들이죠.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돈을 투입한 다음에 이걸로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투자은행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이 자산 운용회사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증권회사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을 상업은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연준은 뭐냐면 상업은행만 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은행들도 지금 이제 문제가 파산할 내몰리다 보니까는 투자은행까지 지원을 확대시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전통적인 그러니까 역할에서 막 확대해 나가는 거죠. 담보를 그러니까 담보로 인정해주던 그 담보물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펀드까지도 그러니까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 어음 시장 기업들 민간 기업들까지도 지원을 하고요. 비금융 기업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원래 평상시에는 은행들만 우리가 돈을 지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CP 시장, 기업 어음 시장, 그다음에 양도성 예금 시장, 단기 금융 상품들이 있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담보 증권을 만듭니다. 예? 은행들이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회사들은 그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자산 담보 증권을 만들기도 하고요.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그러니까 리스를 구입한 거라든가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할부 대출을 받잖아요. 이런 데들까지도 지원을 해줘요. 중앙은행이 이런 데는 그러니까 원래 지원을 안 했던 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붕괴될 거.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것 같으니까는 이렇게 한 거예요. 연준이 일일이 그러니까 다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가 전부 다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전체 다 그러니까 돈을 투입을 해서 다 이렇게 살린 거예요. 그 돈 투입된 게 한 16조 달러까지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16조 달러요. 거기다가 양적 완화, 돈을 찍어내면서 연준은 원래가 뭐냐면은 단기금리에만 주로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 설정을 하고 장기금리들은 시장에다가 맡기는 이런 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왜? 중앙은행이 시장금리까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예? 이건 일종의 뭐냐면 사회주의 같은 거잖아요. 사회주의에서는 가격도 그러니까 통제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연준이 뭐냐면은 자기가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시장의 단기금리, 장기금리까지 다 개입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금융시장이 사실상 붕괴돼 있었다 이겁니다. 금융시장이 붕괴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라는 게 생태계가 와해가 된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발 금융위기는 생태계를 와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다가 중앙은행이 일일이 돈을 공급을 했으니까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가격인 금리를 기준금리, 단기금리, 장기금리 모든 걸 다 자기가 개입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니까는 경제가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그 얘기는 뭐냐? 생태계가 와해됐던 거예요. 21세기의 충격은 주로 이렇게 생태계 와해로 나타납니다. 이번에 팬데믹도 똑같이 생태계 와해잖아요. 공급망 교란이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급망이라는 게 뭐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공급망이 그러니까 촘촘하게 짜여진 거 아닙니까? 예?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나라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니까 분업 구조 속에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서플라이 체인이잖아요. 체인, 공급 사슬 체계.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의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분산시켜서 이렇게 생산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가 하나의 생태계죠. 글로벌 경제 생태계잖아요. 근데 새로운 팬데믹 같은 경우는 생태계를 와해시키는 충격이라 이거예요. 생태계를 와해를 충격시키다 보니까 공급망 교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생태계를 와해시키는 충격은 없었었어요. 생태계를 와해시킬 정도로요. 예? 그냥 어떤 특정 부분에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타격으로 되게 이렇게 그하고 제한적으로 일어났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요? 생태계 전체가 와해가 되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동원해야 되는 자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그러니까는 발행한 그 돈의 양이요. 금융위기 전에는요. 한 9천억 달러 안팎에서 거의 크게 안 변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것에 그러니까는 거의 이 5배 정도인 4조 5천억 달러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증대해지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생태계 전체가 와해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이 동원돼야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새로 추가로 찍어낸 돈만 금융위기 이후에 3조 6천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3조 6천억 달러에는요, 지원했다가 회수한 돈, 이런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3조 6천억 달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에서는 얼만큼을 더 추가로 찍어냈습니까? 4조 7천억 달러 찍어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4조 7천억 달러. 지금 9조 달러 육박하고 있어요. 예? 금융위기 때 4조 5천억 달러 했었는데 지금 9조 달러. 그때보다 2배가 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이게 생태계가 와해가 됐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수습하려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것도 없었고요. 그냥 금리만 좀 그러니까 일부 내리면 대충 수습이 되고 그랬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과거의 충격과 달리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생태계 전체를 그러니까는 와해시켜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은요, 생태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발생한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 소득 불평등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먹이사슬, 자연계의 먹이사슬 생태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장 밑단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약한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그게 굉장히 풍성하게 있어야지만이 생태계가 이게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약한 동물들이 다 그러니까는 이 씨가 말라 보세요. 그러면 저기 먹이사슬 체계의 피라미드 위에 있는 그 동물은 힘이 센 동물은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냐고요. 생명의 지속 가능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다 보니까는 이게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제 경제 속에서도 그러니까는 미국 중심의 그러니까 세계 경제 질서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질서인데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미국이 그러니까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 이렇게 생태계라는 게 뭐예요?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태계가 그러니까 생태계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접근해야지만이 현대 경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대 정치 경제는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충격도 생태계를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충격도 오는 거예요. 근데 대응 방식은 뭐냐? 그냥 과거에 전통적으로 일부분의 충격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찍어낸 돈을 그러니까는 회수를 못 했잖아요.
미국도 여러분들 테이퍼링을,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을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지금 하겠다고, 아니, 지금 지난해 12월 달부터 지금 시작했잖아요. 12월 달부터. 그런데 미국이 4조 5천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연준이 팽창됐던 데서요. 데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걸 돈을 회수를 했냐면요. 한 4천억 달러 정도 우리가 회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3조 6천억 달러 새로 찍어냈는데 4천억 달러뿐이 회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으로 정상화를 못한 거죠. 그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요? 근본적인 처방책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근본적인 처방책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생태계 와해인데 처방책은 전통적인 처방책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 자원은 굉장히 대규모로 동원돼야 됐었고요. 기존에 있는 걸 다 까먹는 식인 거죠. 부모한테 물려준 유산을 까먹는 식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은행만 돈을 동원한 게 아니라 국가도 그러니까 돈을 엄청 그러니까 동원을 했잖아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60%대 초에 있던 것이 지금 그 2배로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도 미국의 재정이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전으로 복구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됐습니까요? 금융위기의 원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결이 됐으면 이거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충격이 나타났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처방책은 전통적인 처방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의사가 이분에 대한 처방을 간이 아니라 뭐 아주 엉뚱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엉뚱하게 저기 무슨 뭐 그러니까는 이 폐를 가지고 씨름한다든가 해보세요. 그러면 환자가 이게 치료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환자가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간을 가지고 씨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환자가 치유가 되겠냐고요. 그런 거예요.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는 더군다나 생태계 와해 형태로다 보니까 대규모 자원을 동원을 했었다는 거예요. 왜? 지원해야 될 때가 굉장히 범위가 많은 거예요. 범위가 넓은 거예요. 예? 생태계가 와야 됐으니까. 예? 지원될 때가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굉장히 대규모로 동원해야 되는데 처방책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임기응변책으로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은행이 돈이 엄청 풀린 거고 국가가 그러니까 재정을 엄청 투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화가 안 됐잖아요. 팬데믹 이전에. 예? 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고갈됐어. 즉 돈이 고갈됐어. 그러면은 정부가 무슨 어떤 역할을 하려면은 자원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자원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공공 영역이 뭘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망해도 뭐 3대 간다는 말이 있지만은 3대 이상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20년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재정이 많이 거대고 9.11 사태 이후에 전쟁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테러가 해결됐습니까? 예?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돈을 엄청 풀었어요. 중앙은행하고 국가가 엄청 풀었어. 근데 금융위기의 원인은 해결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상화도 안 됐어요. 연준이 푸는 돈을 회수도 못하고 국가의 그러니까는 국가 부채도 그러니까는 줄이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팬데믹이 또 터진 거잖아요. 팬데믹 터지니까 또 돈 찍어내고 또 정부가 또 빚을 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자가 망했는데 3대 동안은 그러니까 아들 손주까지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거 가지고 대충 그러니까는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닥이 나를 게 아닙니까? 예?
계속 그걸 공짜로 먹을 수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아버지가 물려준 거 가지고 뭐 4대, 5대, 6대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선진국가들이 이런 상태예요.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겪으면서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즉 20세기까지 자기들이 축적한 힘들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축적한 이 부와 이런 것들이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와 정치가 그러니까는 정부와 정치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기에 필요한 자원이 없으면은요,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사회의 불평등은 더 심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다. 돈의 배분을 시장에서 하는 게 바로 금융이고, 공공영역에서 돈을 배분하는 게 재정이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입니다. 시장에 의해서만, 시장의 힘에 의해서, 시장에 맡기게 되면 1원 1표 원리가 작동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시장이라는 곳은요. 불공정과 불평등이 양산되어지죠. 그걸 보완하는 게 바로 재정의 영역입니다. 재정은 선출 권력이 담당하는 거고, 선출 권력은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1인 1표가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한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저소득층이 대부분을 구성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곳이 바로 재정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재정이 고갈되다 보니까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들 뒷받침해 줄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실종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사회는 갈등이 갈수록 더 심해지죠. 정치가 그러니까는 실종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 이익이 내란 상태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제가 간단하게 일단 개념 정리를 지금 해드린 거고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요.